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관세 협상 시한에 몰린 정부가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미국에 보내 2+2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2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합니다. 구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KT 등 15개 팀이 소버린 AI라고 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SK텔레콤은 A.X 3.1, KT는 믿음 2.0, NC소프트는 바르코 비전 2.0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개 팀을 선발해 단계별 평가를 거쳐서 2027년까지 2개 팀으로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0년 넘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로 폐지됐습니다. 이제 통신사는 공통지원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마이너스 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24%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만큼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뒤집는 이재명 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깎은 세금을 원상 복귀시키는 세금 인상안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거론됩니다. 세금 인상 바람직한지 저항은 없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세법 개정안은 그 정부의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과 방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곧 발표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5년에 구상하는 과연 국정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첫 세제 개편안에서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는 세수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철 교수님, 지금 아직 확정돼서 발표되진 않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지금 감세보다는 그래도 증세 쪽 기조 아닐까 이런 네. 이제 얘기들이 오가지 많이 않습니까?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우리 재정 여건이 객관적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올해 추경도 하고 해서 지금 관리재정 지적자가 마이너스 110조거든요. 110조. 예, 근데 이렇게 100조 원을 적자가 넘나들기 시작한 게 올해까지 벌써 6년 차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난 적자가 누적이 됐다. 그래서 재정 여건은 매우 안 좋고 건전성은 많이 이제 훼손은 됐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 또 국내 경기가 안 좋고 해서 결국 안 좋은 상황이지만 재정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두 번의 추경까지 있었고 내년 예산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출 증가율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다. 본 예산끼리 비교해 봐도 예. 그런 확대 재정을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돈은 더 쓰면서 이미 그동안 적자는 누적이 됐고 네. 세입 확충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세입 확충. 그런 면에서 정부가 세입 확충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추경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본격적인 증세를 당장 시행한다?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세입 확충 필요하지만 고용이나 본격적인 경제 정책. 상황의 회복을 봐가면서 예. 단계적으로 하되 일회성 세수 증가만을 위한 일회성 그 증세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세제의 구조를 개선해 가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종합적인 총평가 아직 이제 세제 개편에 나오질 않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뭔가 이게 세수 확보가 필요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 유호림 교수님도 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거의 90조 가까운 감세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 여력 그리고 이제 재정이 가지고 있는 충실성이 지금 많이 잠식된 상황이거든요. 감세 영향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김우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세가 필요한 시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 번에 너무 과도하게 증세를 뭐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 너무나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에 너무 과도한 증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아니라 경기 회복을 조금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있었던 감세를 회복하는 정도, 원복하는 정도의 증세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재정 여력이 감소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민간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면 사실은 감세 효과가 좀 이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많았으니까요. 감세 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들이 코비드 19 이후에 사실은 뭐 금융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한 상태고요. 가처분 소득이 잠식됐고 네. 자영업자가 100만 가까이가 작년에 폐업을 했는데 그 말은 4인 가정 기준으로 하면 400만 명이 소득이 지금 사실상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고요. 자,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코비드 19를 지나면서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서 재정 지출을 조금 너무 아꼈던 것이 첫 번째 좀 누적된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본과 설비 이런 것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관세 그리고 네. IRA 법안 이후에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만 거의 200조 이상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내 투자가 됐더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과도한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우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투자의 기회를 이제 해외에 좀 많이 넘겨줬다. 네. 그런 과정에서 세수마저 감소했기 때문에 그 경기 회복에 필요한 마중물로서의 증세, 재정 지출에 필요한 증세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증세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 네. 증세는 필요하지만 원복하는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지난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년간의 세금 깎아준 거를 원상복귀시키는 차원은 좀 필요하다. 네. 아무래도 경기 상황도 좀 감안해야 되고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제기되는 게 이제 법인세율 최고 세율입니다. 지금 24%죠.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낮아졌는데 이거를 좀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유호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총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원상복귀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22년 약 100조 정도가 법인세수였는데 그게 2024년 작년입니다. 60조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법인세를 깎아주니까 뭐 세금은 줄고 기대했던 성장 효과라든지 투자 효과는 없더라. 그래서 올려야 된다는 논리를 폈거든요. 이게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조금 탐탁지 않게 좀 세율을 또 올리느냐, 뭐 약간 이런 반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총리의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장이었죠. 아마 네. 그 법인세 1% 인하가 이제 세수 감소를 갖고 왔고 그것이 지난 대규모 법인세수 감소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셨는데 워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영향이 있다. 네. 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또 아까 유 교수님도 감세가 세수 감소의 아주 근본 원인인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법인세만 말씀을 드리면요. 103조 원까지 갔습니다. 2022년에 법인 세수가. 예. 그것이 작년 24년에 62조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자, 이때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반영이 되는 거는
23년 세수가 아니고 24년 세수입니다. 네, 2024년 24년 세수는 전체 법인세 감소분 41조의 아주 일부예요. 두 해 중에 한 해만 1%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네. 22년에 기재부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1% 인하가 대략 4조 원 내외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4조 원. 예, 네. 4조 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 세율이 25%인데 100조니까 25분의 1, 4조인 거죠. 아주 간단한 계산인데요. 지금 법인세는 62조 원입니다. 네. 따라서 그 4조 원은 지금으로 보면 너무 과도한 추정치고 지금 세수 기준으로 1% 인하 또는 인상의 효과로 인해 세수가 얼마나 변하냐를 보면 대략 2.5조 원 내외입니다. 2.5조 원 1% 그렇죠. 포인트 그렇죠. 인하 효과가. 그러니까 작년에 법인세수 감소에 단 2.4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을 뿐이다. 이걸 과대하면 안 된다. 네. 왜? 기업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법인세 세율 인하는 전체 41조 중에 2.5조만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큰 비율이 아닙니다. 큰 비중이. 그러니까 세율 인하 때문에 법인세가 감소했대. 그 주장은 아주 극히 일부에만 맞는 네, 잠깐 우리 것이고. 네, 유호린 교수님이 좀 먼저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본 다음에 법인세 1% 원상 복귀해야 되느냐 더 올려야 되느냐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유호린 교수님이 아까 이제 이 지난 3년의 감소 효과의 영향을 조금 강조도 하시고 네. 지금 1% 포인트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김은철 교수께서 뭐 2.5조 원 정도인데 뭐 4조 원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보시는데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뭐 명목세율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명목세율을 예, 사실은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효세율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실효세율은 이제 실제로 그 부담한 그 조세 부담 수준을 말하는 건데요. 네. 22년도 세법 개정안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좀 많이 그 강력하게 비판했던 얘기가 세율 1%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효세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굉장히 큰 폭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통계 수치를 좀 보시면 21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죠. 그 당시에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대략 22%, 21.9% 정도였고요. 전체 이익 중에 실제로 낸 세금을 실효세율로 하는 맞습니다. 거죠. 22%. 그런데 그게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18.6%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상위 5대 기업으로 이걸 이제 포커스를 줄여보면 23년도 같은 경우에 13.9%. 네. 사실 중소기업이 한 14% 정도 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대기업들이 실효세율이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굉장히 그 법인세법이나 아니면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정교하게 바꿔놨다.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핵심적인 것이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 물산입 95%로 높이는 거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제도를 2009년도에 영국하고 일본이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나왔던 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학자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실증 분석한 논문인데 실제로 일본과 영국에 소재하는 모회사가 소재하는 그 본토 내 모회사의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자본 유출이 심화되더라라는 그 결과가 이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논문을 보고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자회사의 이익금을 예. 산입하는 이 규정이 바뀐 거죠. 그렇죠.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해외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배당을 줄 때 과거에는 자회사 소재국에서 납부한 세액만 모회사에서 차감해주는 형태, 이걸 해외 납부세 공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세제 개편에서 해외 자회사로부터 들어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모회사 수입에 아예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95%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실효세율이 많이 떨어지게 굉장히 됐다.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모회사 소재지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자회사에서의 투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투자를 늘리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배당으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세금을 안 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효세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지금 생각합니다. 세수 감소 사실 좀 효과를 어려운 세수 감소 효과를 실효세율 하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실효세율 얘기하고 다른 이제 감면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따로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해외 배당 수입에 대해서 송금할 때 추가로 세금을 내게 하는 국가가 OECD 국가에 우리 말고 또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국가가 일본이에요. 그 전이 영국이었고.
그 나라도 버티다가 바꾼 거예요. 다른 나라 다 바꿨습니다. 세계 경영을 기업들이 하는데 너무 장애가 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방해가 되니까. 네. 한국도 끝까지 버티다가 가장 늦게 제도를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만 바꾼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것들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물론 약간의 세수 감소 효과는 있지만 덕분에 해외에 유보돼 있던 많은 현금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고용이나 투자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이 줄 때는 옛날에 받아놨던 그런 세액 공제나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득이 작을 때는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이게 우리가 평균치를 봐야 되는 거지. 경기가 아주 안 좋았을 때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거. 그거는 일반적인 경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른 각도에서 추가로 얘기할 하나 수가 짧게 있고. 부탁합니다. 네. 저희가 또 논의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 김우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9년도에 영국하고 일본이 그 제도를 시행한 다음에 나타났던 내국 다시 말하면 일본과 영국에서의 세수 감소 그리고 해외 자회사로서의 자본 유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 증가에 대한 게 실증 분석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판을 했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방향이 최고세율 24%를 1% 올리는 쪽으로 고윤철 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짧게 답변 필요합니까? 1%포인트 세율을 우리가 올리거나 내리는 건 그렇게 정량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큰일이 아니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침소봉대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릴 수도 있고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책적인 상징.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바뀌자마자 2, 3년 전에 내렸던 세율을 다시 올린다. 그게 대단치도 않은 정도인데 곧장 그대로 올렸다. 세수 효과는 2.5조에 불과한데 마치 엄청난 세수가 들어올 것처럼 과장해 가며. 자, 근데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정부는 지금 친시장적인 행보를 조금은 그래도 하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기업들한테 결국 반기업이구나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주식시장에 지금 되게 또 주주 친화적인 액션을 많이 취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 단지 1%만인데도 메시지는 크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오히려 상당히 주식시장에 이 정부의 주가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아주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율을 좀 더 얘기하기 전에 바로 좀 주식시장 얘기를 했으니까 유림 교수님의 반론을 좀 포기하고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증권거래세로 바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법인세 인상도 되긴 되지만 지금 증권거래세를 조금 더 올리자. 왜냐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원래 도입되기로 하면서 증권거래세가 낮아졌는데 금투세가 이제 무산됐으니까 증권거래세 올리자. 이런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그쪽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유림 교수님께서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가 세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증세는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를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조금 살아나고 있고 증시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은 그 증권거래세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이거를 이렇게 단순히 증권거래세를 다시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미세 조정을 좀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세 조정이라는 것은 뭐 조금씩 올리자 그런 얘기인가요? 예컨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단기 투자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단기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그 주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인상을 하든 아니면 현행제 유지를 하든 내버려 두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까지 기대하고 있는 중장기 투자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게 대주주인 경우도 있고 개인 투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경우에는 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보유 기간에 3개월, 6개월, 12개월, 뭐 1년이 넘으면은 사실상 뭐 계속해서 그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면을 해주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단기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상을 하든 유지하든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좀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거래세 인상하니까 뭐 조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주식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는데 이게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뭐 투자자들 반드시 그런 반발이 저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지난해 도입이 폐지된 금투세가 금투세. 이제 근본 원인이죠. 그렇죠. 투자자들 위주로 강력한 조세 조항이 있었고 당시 정부나 지금의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죠. 정부죠. 당시 야당.
둘 다 이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정부가 몇 년 전에 처음 내놨던 금투세법을 무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 금투세법 도입을 전제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증권거래세를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네. 정부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도는 사라졌으니 네. 세제는 끝났고 무위로 네. 세수라도 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렸던 거래세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자연스러운 발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발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아, 불가피하다. 예,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영역에서만 세부담 측면에서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금투세도 안 하고 거래세도 안 걷겠다. 거래세도. 이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죠. 예. 지금처럼 세입을 확충해 가야 되는 시기에 따라서 거래세 회복은 불가피한 정부의 선택으로 보이는데 예. 유 교수님은 잘 지적하셨지만 쉬운 증세죠. 그리고 이것은 단편적이며 유례적인 대표적인 증세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구조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세입을 확충해야 되는데 소득 기반 과세가 금투세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거래세 위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도 퇴행적인 말상이에요. 따라서 거래세보다는 불가피하니까 잠정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거는 소득 기반 과세를 금투세. 주식에 어떤 식으로 더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우선 당장 세수가 주니까 정부도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쓸 곳은 많고. 그래. 증권거래세도 올려봐야 되겠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개미투자자들 저항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요림 교수님의 생각이시고. 또 증권과 관련되는 게 이게 상장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대주주 기준인데요. 지금 10억 원입니다. 원래 50억 원이었는데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춰졌어요. 이것도 다시 지금 원상 복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요림 교수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뭐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낮춰야 된다. 그렇죠. 지금 대상을 넓혀야 된다. 예, 더군다나 이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는 뭐 지금까지 어찌 보면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부분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그 증세를 한다면 사실은 일정 부분 긍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순히 세금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약간 정책을 이렇게 좀 혼합해서 다시 말하면 플러스 믹스를 해가지고 그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증시에 이제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대주주 기준가액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서 과세하겠다. 사실은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대주주 기준 과세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대주주 기준도 두고 양도 차익 기준도 두고 둘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연말에 지금 개인 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주주 회피 물량을 매도. 던져버리니까 시장이 짓눌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대주주 이건 아닌 건 간에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 됩니다. 왜 대주주를 기준으로 둬야 되는 이유가 저는 뭐 그건 필요하지 않다고 금융투자소득세네요. 양도 차익으로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장기 부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2월 송실공제 같은 것도 이참에 꼭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네.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가야지. 지금 뭐 그냥 50억에서 다시 10억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연말에 또 대주주 회피 물량 나올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개인 투자자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제 말씀은 모든 투자자들한테 양도차익 기준 과세하자 이 말씀이 아니고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양도차익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네. 한다면 네. 대주주 회피 물량이 그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금 지금 논란이 되는 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하나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배당으로 조금 생활할 수 있게 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서 배당 소득에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배당 소득을 지금 분리과세. 현재 배당 소득은 이자와 합해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를 합니다만 이거를 조금 높여서 하자 뭐 그런 취지인데 이게 또 부자 감세 아니냐. 배당 많이 받는 사람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역시 또 이제 주주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이제 제한이 됐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부안은 나오진 평가는 않았고요. 조금 이릅니다만 현재 들려오는 정보로만 판단하건대 일단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 되면 참고로 지난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0% 정도였습니다. 평균 배당 성향. 예. 네. 하지만 주요 대기업들은 일부는 30%까지 가 있었어요. 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35% 이상의 배당 성향이 이루어지면 예.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래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는데 최고 45%죠. 거기에 지방세 하면 49.5. 근데 이거를 이제 25% 네. 또는 3억 이하면 이제 20%까지 낮추겠다. 낮추자. 이런 민주당 지금 이소영 의원이 그러니까 발의한 법안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낮추는 거죠. 예. 근데 배당은 누가 주로 받느냐면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뭐 50만 원이면 많이 받는 겁니다. 배당 소득이요? 예. 네. 상위 한 70, 80%가 15만 원?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가들한테 주는 의미는 없습니다. 한 만 원, 뭐 5천 원 네. 될까요? 이거는 이제 회장님들 그리고 오너들, 오너 경영인들이 엄청난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배당 소득을 받으면 이제 수천억 대인데 이분들에게 이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집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라는 비난은 피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이건 이제 표면적인 인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배당 소득세는 세계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배당 소득세가 예. 그리고 이중과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중과세? 네. 자, 삼성전자가 100억을 벌면 법인세를 예를 들어서 20%를 냅니다. 실효세율로 개념으로. 원래 뭐 명목세는 24%지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익이 세후 이익이 있으면 그중에 일부를 배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배당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49.5%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둘을 합치면 결국은 내는 세금이 최종적으로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 포션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국들은 이런 의미에서 배당 단계에서도 세금을 매기고 법인 단계에서도 법인세 매기는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많이들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은철 교수님은 예. 지금 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어도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좀 하는 게 부자 좋겠다. 감세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워낙 불합리한 세제였기 거기 때문에, 때문에 예. 합리화해야 하고 그 방식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방식이어야지 지금처럼 배당 성향이 35% 넘을 때만 해주면 이거는 아주 부분적인 형식적인 개선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차지해야 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중과세를 개선하는 부분은 또 더욱 상당히 쉽지 않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호린 교수는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부자 감세 논란에 조금 이게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원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현상을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께서 이번에 3,600억 배당을 받으셨죠. 근데 3,600억. 예, 근데 3,600억 배당 중에서 배당소득세를 낸 금액이 있느냐? 한 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액 배당을 했거든요. 아, 일반 이익에서 배당받은 게 아니라 자본금을 줄여서 받는 배당에는 세금이 없었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금융회사가 자기 자본을 확충을 해가지고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자본 충실의 원칙 그리고 계속기회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네. 자본을 줄여가면서 자기 배당을 받는다. 이거 자체,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감액 것이고요. 배당의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지금 현행대로 49.5% 종합과세 한다라고 하면 1,700억 정도 세금을 내야겠죠. 그리고 15.4% 분리과세 한다라고 할지라도 554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실은 이건 세법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상법의 규정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뭐 법에 적용되는 것을 잘 활용해서 절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느냐? 그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종합과세 지금 연간 이자 배당 2천만 원 이상인데 그걸 더 올리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바로 지금 다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계속 유지를 하지 않고 너무 낮춘다라고 하면 부자 감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실제로 김우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중에 중산층 정도 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범위까지는 확대를 해주고 이렇게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어찌 보면
부당하게 세금을 좀 이렇게 절감하는 또는 예. 회피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장치적으로 막아야 법률적으로 막아놓는다면 예.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메리츠 금융은 일반 이익 배당하는 게 아니고 자본금을 줄인 감액 배당의 경우에 지금 배당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다는 부분 좀 명확하게. 최근 3년간 한 예. 200여 개 기업이 이걸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세법 개정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기존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면서 매매 가격이 거꾸로 하락세로 방향을 바꿀지 주목되는데요.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식어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출 규제 거래 줄고 상승률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정말 많이 이제 잡힌 거죠? 네, 6.27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서울의 주간 가격 상승률은 예. 0.43%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연유로 하면은 연간 약 25% 정도 상승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마포구와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 1% 수준까지 상승했었는데 네. 연유화를 하면은 50% 넘는 그런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포구에 있는 일부 아파트는 종전에 뭐 호가가 20억에서 호가 30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식의 초강세장이었고 6.27 대책이 발표되고 3주 정도 지났는데 첫 주차는 0.40, 그 다음에는 0.29, 그리고 지난주에는 0.19로 내려갔고요. 지금의 하락 속도를 보면은 이번 주에는 0.1 언저리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0.1? 전체적으로 보면은 0.1 이하로 내려갔을 때 시장이 좀 안정세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0.05, 0.06이 되면은 연율화를 했을 때 52주를 곱하더라도 1년에 뭐 이제 한 3, 4% 정도 상승하는 건데 그 정도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초과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도 지금 더 상승률이 더 빠르게 둔화됩니까? 강남은 어때요? 강남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가 나왔는데. 서울 평균이 0.19로 내려가긴 했지만은 여전히 마포성동 지역이 0.4대가 나오고 그리고 강남은 3월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재지정했지 않습니까? 3월 그렇죠. 19일에 재지정을 하면서 좀 전세 끼인 갭매수도 빠지고 그래서 5월, 6월엔 강세가 나왔었지만은 강남도 지금 강남 전체를 보면은 0.2%대로 내려갔거든요. 0.22 정도로 내려갔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시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아 보이고요. 예. 다만 0.1이 넘으면은 여전히 호가는 좀 높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7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호가가 크게 내렸다기보다는 좀 일부 조정받은 정도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온다 그런 동네도 있다던데 그 상승률이 아직 하락한 게 아니니까 예,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상승률이 둔화되는 네, 여전히 신고가에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종전 신고가 그 신고되기까지는 어차피 한 달이 걸리는 건데 6.27 대책 이전에 거래된 거라든가 아니면 7월 3일 대통령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7월 3일 대통령 간담회 때 어쨌든 대통령의 그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7월 3일 이전에 있었던 많은 실거래 신고가들도 지금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도
이제 과거보다는 그래도 7월 3일 이후에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부 미세하게 뭐 회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 부동산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인 0.1을 좀 넘는지 안 넘는지가 매우 예민한 지표가 되는 거고 0.1이? 예, 네. 그 밑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시장은 여전히 조금 과열 중에 있고 과열은 좀 꺼져가고 있지만 과열 중에 있고 그리고 경기도 역시 5분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열세였는데 특히 성남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기대감이 2주 전에는 주간으로 1.17%까지 올랐는데 이건 연유로 하면은 거의 7, 80%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강세였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과열이 좀 식고 있습니다. 싣고 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남 말고 주변에 마포, 성동에 뭐 타격이 조금 더 큰 거는 왜 그런가요? 627 대책은 그 대출 6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정책금융을 써가지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제 입주를 해야 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가장 유행했던 그런 매수는 30대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대출을 활용을 해서 전세 위에다가 정책 대출을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패턴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걸 하면서 시세가 주도가 됐고 그거를 고대출을 받는 고소득자분들이 따라가는 양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7 대책으로 실제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제한이 걸린 것이 서울의 중위주택 가격이 지금 1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제 이 정도 주택들부터는 좀 사기 어려워진 거다 보니까 네.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은 5분위, 4분위, 3분위 정도 되는 지역이 좀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강남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어쨌든 서울 5분위 지역은 갭 투자가 막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분위 지역으로 유난히 갭 투자가 좀 튀었었던 것이 6월이었는데 그게 마포 성동입니까? 네, 그게 마포 성동이 이제 서울 4분위가 되는 겁니다. 네. 마포 성동 양천 동작 지역이 4분위가 되는 건데 이런 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 조정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억 이상 대출이 금지됐는데 이번에 시중은행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보니까 3조 6천억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세운 거의 절반인데 3조 6천억을 증가시키려면 좀 늘려나가다가 연말 정도 되면 뭐 대출 절벽이 올 수다 뭐 이런 지금 우려가 벌써 나오거든요. 이게 네. 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예, 대출은 그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대출 데이터는 집행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미 6월, 7월 부동산 거래에서 아직 집행을 안 한 미집행 주담대 신청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7월과 8월에 후행해서 대출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예. 은행 내부적으로는 대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금융위 정책은 하반기에 대출 증가율을 이제 상반기에 절반으로 낮추라는 것이고 올해 1월에 금융위가 업무 보고할 때는 그 당시 우리나라 올해의 잠재 성장률은 3.8%였는데 지금은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 가지고 3%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출 증가율도 낮아지는 건데 네. 상반기에 초과 대출을 했으므로 하반기에는 반토막을 내라는 건데요. 예. 그 반토막을 내는 게 7.2조에서 3.6조로 내려가는 건데 그 3.6조가 신규가 아니고 이미 미집행한 대출이 이미 것까지?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소위 말하는 4분기에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받을 수가 없다. 네, 받을 수가 없다는 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아마 4분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 대출을 사실상 거의 뭐 총량제에 의해서 문을 닫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같은 방식으로 11월 정도가 되면은 11월에 대출 신청해도 잔금은 내년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1월부터는 26년 잔금을 기준으로는 대출 영업을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627 부동산 대책은 6월 27일에 나왔는데 잠재적으로는 약 5개월 정도의 그 좀 수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5개월.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네, 대출 네. 받는 거는까지 내년 집행권. 슬롯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 거는 막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7, 8, 9, 10, 11월, 6월 말 해가지고 약 한 5개월 정도의 그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값 안정 효과가 뭐 이어질 지금 상당히 그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627 정책이 5개월 정도는 영향을 이제 줄 건데 그 안에
국토 공급 정책도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이 맛보기 발언도 했으니까 네, 맛보기. 또 추가적인 어떤 수요 억제 정책이 나온다면. 나오면서 이제 요 한 4개월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예. 이 4개월 안에 어떤 유의미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은행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거는 23년에도 있었고 24년에도 있었습니다. 23년에도 4분기에 대출 절벽이 있었고 23년에도 대출 절벽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대출은 그해 11월부터 다시 열렸기 때문에 네. 23년 4년에도 8월과 9월에 은행 대출 규제를 시행을 했는데 각각 수명이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었습니다. 올해는 6월 달에 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보다는 빨리 낸 거여가지고 2달 더 길게 가는 거가 있지만은 연말이 된다면은 대출 규제의 그 영향력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뭐 공급 확대라든지 네. 다른 또 수요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네, 그런 수요 정책이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공급 정책이 나오는 나와야 거기 된다. 때문에 그런 거를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종부세율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종부세율을 손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결국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60%인데 네. 80%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60%에서 80%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세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 뭐 연간으로 예상해 보면은 뭐 한 2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세금이 조금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부세는 여야가 22년에 윤석열 정부 때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있었던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대폭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710 부동산 대책이 21년도 종부세에 영향을 줬었고 예. 22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 종부세를 감면을 해주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중과세율이지만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상태로 갔고 공정 비율도 내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감소했는데. 이거를 다시 올린다고 하는 걸 보면은 결국 세액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의구심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종부세를 다시 논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논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맞냐 이런 시장의 의구심이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면피성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리기 위한 논리. 네네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이 주택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집값 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그냥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새 정부는 어쨌든 부동산은 크게 건들지 않고 주식에 대해서 좀 감세를 많이 해줄 전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도 손댄다면 저거를 손댄다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공시가율을 인상할 필요가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오히려 종부세는 이제 좀 철진한 세금이고 다 죽어가는 세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손을 댄다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세 제도를 좀 잘 바꾼다면은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오히려 돈을 그쪽으로 가게 만들면 더 좋겠다. 네, 그렇게 한다면 원래 원한 대로 갈 거지만 지금은 굳이 얼마가 엄청나게 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제 저항이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인다면 사실은 세율 인상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세금이 네. 올라가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과 괴리되는 그 이율 배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정부가 시행령으로 네, 시행령으로 해서 고치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낮춰줬었던 거고 다만 법은 여야가 이미 22년 말에 합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미 세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게 안 담길 수도 있습니다. 안 담긴다고 해서 안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니까 언제든지 그냥 올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1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한 40% 감소한다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세값이 계속 오르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전세 가격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한 올해는요? 안정세라는 것이 서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세 주간 변동률이 0.0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0.1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안정적이라고 안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은 어떻게 체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서울 전세가 6월, 8월에는 주간 0.2로 올랐고요. 그랬군요. 그거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22년 하반기에 금리 상승도 있었고 역전세 전세 사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아파트 임차 시장을 탈출하시는 분들이 소형 아파트 전세와 일반 아파트 전세로 들어오시면서 24년 2년 차 되는 연차에 상당한 전세 상승 압력이 있었고 그 전세 상승 압력에 기반해서 매매가도 강세였는데 올해는 홀수 연차여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이 된다면 다시 또 2년 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짝수 연차에는 임차 시장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올해 하반기 임차 물량이 축소되는 것은 22년 분양이 적었기 때문이고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23년도 가장 최악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입주 물량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임차 시장 안정화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야 될 때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임차료가 무조건 못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부터 2년 동안은 수급 상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전세 대출이 뭐 방만하게 나간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무리하게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임차료를 상당히 끌어올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은 예. 국토부 인선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급 대책. 그리고 지난 2년, 22년부터 23, 24년 3년 동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을 완전히 그 괴멸로 만들었던 게 전세 사기 관련된 거였는데 전세 사기 관련된 어떤 해법의 구조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전세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대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방 아파트 그동안 계속 수렁에 빠져서 침체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데 뭐 그런 조짐이 있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네. 기본적으로 대전, 세종, 충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새 정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전에 세종시로 뭐 대통령실을 옮기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에 네. 상당한 강세였다가 다시 용산으로 들어가고 청와대로 옮긴다고 하니까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약세였고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중부권 지역은 새 정부의 기대감을 먹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네. 중부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그 충청도, 울산이랑 충청도 위주로는 일부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새 정부가 부산에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수부 이전 부산은 같이. 아직은 여전히 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6대 광역시 인천을 포함해서 광역시 전체는 마이너스가 계속이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플러스라 하더라도 0.1 이상이 아니라 0.0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전반적으로 소위 침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 영향과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상인들의 얼굴이 펴졌는데요. 전체 규모는 13조 9천억 원. 얼어붙은 경기를 녹여준다면 천만다행이죠. 문제는 재원입니다. 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건데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법인세율을 다시 올린다거나 증권거래세를 다시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나라 국간을 채우지 않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소비 쿠폰 뿌리기로 결정할 때 증세는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SBS 퀴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